내 금싸라기 땅이 있다 하여 우리 집 보리밭을 다 팔고 왔어. 아이고 어머니, 저런 바보 같은 놈을 두고 어찌 혼자 가신 겁니까? 말도 마라. 나도 저 꼴 보기 싫어서 저승길 갔다가 다시 왔다. 에구머니나 귀신입니까? 돌아가신 시어머니인데 분명. 어머니는 귀신이 되셨으니 고기 냄새만 맡아도 배가 부르시겠지요? 이 귀한 고기들은 효자 아들이 맛있게 먹겠사옵니다. 아니, 내 손이 자꾸 왜 이러지? 아, 또 떨어졌어. 이런, 또 왜 자꾸 이래? 서방님,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네 입만 입이고 내 입은 구멍이냐라고 하십니다. 여보, 이 돌가루를 먹으면 금이 되어 나온다 하오. 빨리 물을 데우시오. 내가 얘를 낳고 미역국을 먹은 게 아니라 돌가루를 먹었나 보다.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옛 이야기 한 자락에 시름을 잊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속 터지는 물건 하나씩은 있지 않으신지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으뜸이라는 팔불출 남편과 그 꼴을 못 봐서 저승에서 짐 싸들고 유턴하신 시어머니의 기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보리 이삭이 바람에 일렁이던 어느 평화로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대대로 내려온 금쪽 같은 보리밭을 가업으로 삼던 박신의 집안에 그야말로 핵폭탄급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이 집 아들이라는 작자가 어찌나 귀가 얇은지 지나가던 사기꾼의 금 노다지가 터지는 땅이 있다는 뻔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남편은 조상님들이 피땀 흘려 일군 보리밭 전체를 넘기겠다는 각서에 손가락 도장을 쾅 찍고 돌아왔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부잣집 양반과 부럽지 않게 살 수 있어. 실성한 사람처럼 웃는 남편을 보며 며느리는 앞날이 캄캄해졌습니다. 저 모자란 양반을 믿고 시집온 제 팔자가 원통에 눈물이 앞을 가렸지요. 그날 밤 며느리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속이 타들어가다 못해 숫덩이가 된 그녀는 마당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장독대 위에 정한수 한 사발을 떠놓고는 하늘을 향해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어찌 저런 등신 같은 바보를 두고 먼저 가셨습니까? 저 화상을 믿고 이 집안을 어찌 꾸려가라고 저를 홀로 두셨단 말입니까?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담장을 넘고 저 멀리 산신령 귀에 닿을 듯 처절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안방 병풍 뒤에서 드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헛기침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3년 전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그 깐깐하고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도 마라. 나도 저 꼴 보기 싫어서 염라대왕 따돌리고 왔다. 그 목소리는 분명 시어머니였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엉덩방아를 찌우며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하지만 병풍 뒤에서 걸어 나오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무서운 귀신이라기보다는 아들놈 때문에 화병이나 면상을 붉게 물들인 영락없는 생전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오자마자 며느리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원래 귀신 손은 차갑다는데 시어머니의 손은 아들을 향한 분노 때문인지 화끈거릴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억울함을 달래주기는커녕 본인의 화를 먼저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내가 저승길목에서 명부를 확인하는데 글쎄 우리 집 보리밭 이름표가 바뀌었더구나.
내가 놀라서 염라대왕 발등을 밟고 뛰쳐나왔다. 내 저놈을 낳고 미역국을 먹은 게 아니다. 시어머니의 거침없고 찰진 아들 뒷담화에 며느리는 슬슬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아들인데 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다가도 시어머니가 저건 사람이 아니라 걸어다니는 사고 뭉치다 라며 호통을 치니 며느리도 저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된 것이지요. 어느 화창한 오후 남편은 마루 끝에 걸터 앉아 먼 산을 보며 실실 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보리밥 걱정을 하는 척했지만 머릿속에서는 아주 발칙한 계획이 돌아가고 있었지요. 장터 국밥집 주모 그 여인, 눈웃음 하나는 기가 막히단 말이야. 마누라 몰래 쌈짓돈 좀 챙겨서 그 주모한테 예쁜 비단 신이라도 한 켤레 사다 줄까? 그럼 국밥에 고기 한 점이라도 더 얹어주겠지? 남편은 혼자 흐뭇한 상상에 빠져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본인의 속마음이 병풍 뒤에 숨어 계신 시어머니의 귀에 무선 통신처럼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병풍 뒤에서 남편의 음흉한 속내를 읽어낸 시어머니는 기가 차다 못해 혈압이 오를 지경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몽둥이를 들고 뛰쳐나가 아들의 등짝을 후려치고 싶었지만 애석하게도 이승의 사람에게는 손길이 닿지 않았지요. 결국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던 며느리에게 다가가 귀에 입술을 바짝 갖다 대고는 서슬퍼런 특급 지령을 내렸습니다. 얘야, 저놈 저거 제정신이 아니다. 주모한테 비단신을 사준단다. 내 아들이지만 저놈 주둥이를 확 비틀어버리고 싶구나. 내 손등은 허공만 가르니 네가 대신 저놈 허벅지를 빨래 짜듯 꼬집어버려라. 얼른. 시어머니의 칼칼한 목소리가 귓전을 때리자 며느리의 눈에서 번쩍하고 불꽃이 튀었습니다. 아니, 보리밥 날려먹은 지가 며칠이나 됐다고 주모 비단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응원에 힘입어 조용히 남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주모와 비단신을 떠올리며 광대가 실룩실룩 승천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보리 이삭을 솎아내던 그 야무진 손길로 남편의 허벅지 안쪽 살을 잡고는 사정없이 비틀어 버렸습니다. 아, 여보, 왜 이러시오? 남편이 비명을 지르며 펄쩍 뛰어오르자 며느리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생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서방님 죄송해요. 어디서 자꾸 주모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제 손이 저절로 벌레 잡듯 움직였지 뭡니까? 비단신 냄새 같기도 하고 국밥 고기 냄새 같기도 하고 참 희한하지요. 남편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제 속마음을 읊어대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지요. 남편은 며느리의 얼굴을 휘둥그레 쳐다보며 사시나무 떨듯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소? 며느리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서방님? 정말로 국밥집 주모에게 비단신이라도 한 켤레 사주시려 하신 겁니까? 네, 내가 언제? 아니, 비단신이 아니라 비단 같은 보리밭을 생각하다가 말이 헛나온 것이오. 남편은 앞뒤 안 맞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황급히 방 안으로 들어가 문고리를 걸어 잠그는 그 뒷모습이 어찌나 우스꽝스러운지 마당에 남아있던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배를 잡고 깔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매미가 자지러지게 우는 어느 무더운 오후였습니다. 논밭에 흙이 쩍쩍 갈라질 정도로 뜨거운 뙤약볕이 내리쬐는데 우리 집안의 기둥이라는 남편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마을 어귀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정자에서 대자로 뻗어 코를 드르렁 드르렁 꼴며 낮잠 삼매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 옆에서는 며느리가 땀을 닦아가며 산더미 같은 나무를 다듬고 있었지요. 속이 타들어가는 건 며느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머리맡에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무색하게 만드는 손님, 바로 귀신 시어머니가 쪼그려 앉아 코를 골며 자는 자신의 아들을 매섭게 째려보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승부채를 연신 휘두르며 아들의 꼴을 보고 기가 막혀 했습니다. 저 왼수놈 콧구멍 좀 봐라. 파리가 단체로 소풍을 들어갔다 나와도 모르겠구나. 야, 이놈아. 일어나 밥벌레 놈아. 조상님들 볼 낯이 없어서 내가 저승에서도 가시방석이었는데 너는 여기서 가시방석이 아니라 솜잎을 깔고 자는구나. 양심이 있는 게야, 없는 게야. 시어머니가 아들의 귀에 대고 목청껏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남편은 움찔하기는커녕 시어머니가 소리칠 때마다 생기는 바람이 시원한지 입가에 흐뭇한 미소까지 띠며 잠꼬대를 합니다. 허, 바람이 참 달다. 그 꼴을 보던 며느리가 헛웃음을 지으며 시어머니를 슬쩍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소리 질러봐야 소용없어요. 저 양반은 천둥이 쳐도 배가 고파야 일어날 사람이에요. 아니면 누가 고기 굽는 냄새라도 피워야 눈을 뜰걸요. 시어머니는 올라오는 화병에 가슴을 팍팍 치시더니 들고 있던 저승부채로 아들 머리통을 마치 잘 익은 밥 깨뜨리듯 사정없이 깡하고 후려치셨지요. 하지만 이승 사람에게 물리적 타격이 갈리 있나요? 남편은 그저 허. 오늘따라 딱따구리가 참 정겹게도 논외하며 실없는 잠꼬대만 해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해탈한 듯 눈을 가늘게 뜨며 아주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 되겠다. 말이 안 통하면 몸으로 가르쳐야지. 내가 저놈의 기름진 볼따구라도 간지럽힐 테니 너는 옆에서 분위기 좀 잡아라. 오늘 저놈의 정신머리를 밭갈듯 확 뒤집어 놓아야겠다. 작전은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투명한 손을 남편의 양쪽 볼 사이에 집어넣고는 마치 빨래판에 빨래를 치대듯 죽어라 간지럽히기 시작했습니다. 잠결에 간질간질한 기분이 든 남편은 꿈속에서 나비라도 쫓는 줄 알았는지 아이 간지러워라. 꽃나비가 내 볼에 앉았나? 하며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그러다 그만 자기 손바닥을 풀스윙으로 휘둘러 자기 뺨을 철썩하고 풀베개 때리듯 갈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찌나 세게 때렸는지 정자에 누워있던 남편의 몸이 반바퀴를 구르며 눈을 번쩍 떴지요. 어우, 꿈자리가 왜 이래? 임자, 나 방금 누가 내 볼을 때리는 것 같았소. 혹시 당신이 장난친 거 아니오? 며느리는 이때다 싶어 나무를 다듬던 손을 멈추고 눈동자를 아주 싸늘하게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의 눈을 보는 게 아니라 남편 등 뒤에 텅 빈 허공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낮은 목소리로 의조렸습니다. 서방님, 지금 서방님 등 뒤에 어머니가 아주 시퍼런 빗자루를 들고 서 계시는데요. 눈에서 불꽃이 팍팍 튀는 게 금방이라도 서방님 머리통을 후려치실 것 같아요.
남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시여? 마누라가 낮술을 했나 아니면 땡볕에 더위를 먹었나? 아무도 없구먼 하며 뒤를 휙 돌아보았지만 당연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남편은 짐짓 태어난 척하며 에이, 겁주지 마시오. 어머니는 벌써 저승에서 신선들이랑 장기나 두고 계실 텐데라며 다시 누우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의 귓등에 입술을 바짝 갖다 대고는 저승에 찬 기운을 모아 아주 길게 입김을 후우하고 불었습니다. 힉, 엄마야. 남편은 목덜미를 부여잡고 용수철처럼 튀어올랐습니다. 방금 분명히 누군가 얼음 덩어리를 목에 댄 것처럼 차가운 기운이 척추를 타고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등 가죽에는 소름이 돋아 닭살이 돋아났고 머리카락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쭈뼛 섰습니다. 임자, 방금 누가 내 목에 얼음을 댔소? 소름이 쫙 돋네. 진짜 어머니가 오신 거요? 아니지, 그럴 리가 없지. 며느리는 이제 한술 더 떴습니다. 아예 하늘을 우러러보며 독백하듯 하지만 남편이 다 들리게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노여워 마세요. 서방님이 이제 곧 일어나실 거예요. 설마 돌아가실 때 못다 하신 몽둥이 찜질을 여기서 하시려고요? 아이고 어머니, 저 굵은 몽둥이를 드시다니요. 저걸로 맞으면 서방님 종아리 터지겠네. 아이고 무서워라. 시어머니는 옆에서 며느리의 신들린 연기를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옳지 잘한다 우리 아가 하며 허공에서 박수를 쳤지요. 남편은 이제 공포에 질려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아내는 자꾸 무시무시한 광경을 설명하니 상상력이 풍부한 남편은 이미 자기 종아리가 피떡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진짜 어머니가 몽둥이 들고 계셔? 어디 계셔? 지금 서방님 바로 옆에서 몽둥이를 높이 치켜드셨어요. 아, 이제 휘두르신다. 서방님 튀어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정자 밑에 팽개쳐 두었던 쟁기를 둘러매고 비명을 지르며 밭으로 뛰어갔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지금 갑니다. 지금 가요. 멀어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정자에 나란히 앉아서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비록 보이지 않는 존재였지만 며느리가 건네주는 정한수 한 사발에 큰 위로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고생 많다. 저런 모자란 놈 데리고 사느라. 그래도 걱정 마라. 내가 저승사자 따돌린 보람이 있게 저놈 딴 마음 먹을 때마다 내가 입김 서비스는 확실하게 해주마. 어둠이 짙게 깔린 밤, 박신의 집안 거실에는 병풍이 세워지고 은은한 촛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며 정성을 다해 제사상을 차렸지요. 홍동백서, 조유리 씨를 맞춰 정성껏 올린 음식들 위로 고소한 산적 냄새와 기름진 조기 구이 향이 진동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내기 위해 무릎을 꿇고 앉은 남편의 눈동자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머니를 기리는 애틋함보다는 상 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은 두툼한 쇠고기 산적에 시선이 꽂혀 있었지요. 남편은 형식적인 절을 번개 같은 속도로 대충 마치더니 향이 채 꺼지기도 전에 젓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저 왔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제 귀신이 되셨으니
고기 냄새만 맡아도 배가 부르시겠지요? 이 귀하고 맛있는 고기는 살아있는 효자. 아들이 먹어치워서 없애는 것이 진정한 효도 아니겠습니까? 제가 대신 맛있게 먹어드릴게요. 남편이 입가에 침을 꿀꺽 삼키며 산적 고기를 향해 힘차게 젓가락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젓가락이 고기에 닿기 직전 허공에서 보이지 않는 차가운 손이 나타나 남편의 손목을 탁 하고 낚아챘습니다. 바로 저승에서 제삿밥 드시러 오셨다가 아들의 망발의 뚜껑이 제대로 열린 시어머니였습니다. 이놈아, 네 입은 입이고 내 입은 구멍이냐? 어디서 감히 제사 주인도 안 먹은 고기에 손을 대. 시어머니는 아들의 손목을 비틀어 제어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제 손이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젓가락 끝은 자꾸만 고기를 피해 엉뚱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분명히 산적을 집으려고 했는데 젓가락은 옆에 있던 딱딱한 조기 누나를 푹 찔렀습니다. 손이 왜 이래? 다시 힘을 주어 고기를 향했지만 이번에는 제사상 구석에 떨어진 마른 밤껍질과 질긴 나물줄기만 줄줄이 집어 올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끙끙대며 젓가락질을 해대자 시어머니는 아들 귀에 대고 서늘하게 속삭였습니다. 고기 말고 네 엿보나 집어먹어라. 평생 남의 말 안 듣고 고집 피운 그 질긴 엿보나 씹어보란 말이다.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며느리는 이미 상황 파악을 끝냈습니다. 시어머니의 형체가 흐릿하게 아들의 손목을 비틀고 있는 게 보였거든요. 며느리는 엄숙한 표정으로 헛기침을 하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서방님, 어머니께서 지금 서방님의 정성이 아주 바닥을 친다며 노여워하고 계시네요. 고기 탐낼 시간에 마당에 나가서 찬물 한 동이 뒤집어 쓰고 오시래요. 안 그러면 오늘 밤 서방님 손가락이 젓가락이랑 붙어서 평생 안 떨어질지도 몰라요. 남편은 겁에 질려 알았소 하며 마당으로 뛰어나가 찬물 세례를 자처했습니다. 잠시 후 온몸이 젖어벌벌 떨며 돌아온 남편은 이제 진짜로 진심을 담아 절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고기 생각 안 하고 절만 넙죽넙죽 잘 드릴게요. 남편이 허리를 굽혀 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일이 여기서 끝날 리가 없지요. 시어머니는 아들의 엉덩이가 하늘로 솟을 때마다 뒤에서 발로 툭툭 치며 허리를 살짝 눌러버렸습니다. 남편이 절을 마치고 일어나려고 하면 시어머니가 등 뒤를 꾹 누르니 중심을 잃은 남편은 앞으로 과당하고 고꾸라졌습니다. 다시 일어나려 하면 이번엔 옆구리를 밀어버려 옆으로 대굴대굴 구르게 만들었지요. 아이고, 내 허리가 왜 이러지? 누가 자꾸 누르는 것 같네. 시어머니는 아들의 귓등에 대고 낄낄거리며 속삭였습니다. 이놈아, 아직 인사 안 끝났다. 네가 평생 나한테 절 한번 똑바로 한 적이 있느냐? 오늘 제사 끝날 때까지 너는 오뚜기처럼 굴러야 할 것이다. 남편이 방안을 굴렁쇠처럼 굴러다니며 땀을 비오듯 흘리자 며느리는 차분하게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어머니께서 마음이 안 보인다고 하시네요. 정성이 부족해서 자꾸 몸이 옆으로 새는 거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굴러보. 아니, 절 해보세요. 남편은 땀범벅이 되어 어머니 살려주세요. 제 허리가 끊어지겠습니다. 라며 울부짖는 동안 시어머니는 잠시 숨을 돌리며
며느리의 어깨를 따뜻하게 토닥였습니다. 비록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지만 며느리에게는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귀에 대고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며느리야, 저 녀석은 죽어서도 제 어미 고기 탐을 내는구나. 어쩌겠냐, 내가 낳은 업보인 것을. 그래도 너는 저 화상 때문에 속 썩지 마라. 너는 맛있는 거 더 많이 먹고 좋은 거 많이 보고 살아야 한다. 알았지? 며느리는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지만 금세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바뀌어 다시 남편을 몰아붙였습니다. 서방님, 아직도 서방님 뱃속에 주모 비단신 사줄 돈이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다 꺼낼 때까지 절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나 죽네. 남편은 밤이 하얗게 지새도록 제사상 앞에서 강제 에어로빅을 해야만 했습니다. 땀은 비 오듯 흐르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덕분에 그의 박신의 집안 제사는 어느 때보다 길고 열정적으로 치러졌다고 합니다. 이튿날 남편은 장터 한복판에서 약장수의 말에 홀린 듯 서 있었습니다. 이 돌가루를 먹으면 속이 정화되어 금 같은 똥이 나온다는 말에 남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남편이 슬그머니 돈주머니를 풀어 약값을 치르고 돌가루 한 봉지를 보물처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집 대문을 넘자마자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품속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마치 누가 훔쳐갈까 봐서가 아니라 제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 보물을 안고 있다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며느리가 부엌에서 장작을 정리하고 있는 걸 보자마자 괜히 목을 가다듬고 다가왔습니다. 그러곤 품에서 돌가루 봉지를 조심스레 꺼내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말이다, 장터에서 아주 귀한 걸 하나 구해왔어.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그 봉지를 한번 보고는 기가 차서 남편의 얼굴을 한 번 더 봤습니다. 남편은 그 침묵이 감탄이라고 착각한 듯 어깨를 으쓱하더니 더욱 으스대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돌가루가 아니야. 먹으면 속이 싹 정리되고 몸에서 금 같은 게 나온다더라. 그는 주변을 살피며 거의 속삭이듯 덧붙였습니다. 아무나 못 먹는 거야. 그러니까 얼른 물부터 데워. 그 말이 끝나자마자 며느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남편은 그걸 망설임으로 오해하고는 성급히 재촉했습니다. 따뜻한 물이어야 한대. 미지근하면 효험이 반감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도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돌가루 봉지를 다시 품에 넣고 흐뭇하게 쓰다듬었습니다. 이건 우리 집안 살림을 한 방에 살려줄 보물이야. 그러니까 조심히 다뤄. 그 꼴을 신나게 말하고 있는 남편 곁에서 시어머니가 허망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생전에 그렇게 많이 봤던 장면인데도 죽어서 다시 보니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돌가루 봉지를 쓰다듬는 모습을 보자마자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주저앉고 싶었는데 이미 앉아 있었지요. 시어머니는 이마를 짚는 대신 괜히 앞마당에 바람을 살짝 날렸습니다. 속이 답답해서였습니다. 내가 너 낳고 미역국을 몇 그릇이나 먹었는데 그 미역이 다 돌가루로 변했나 보다. 그때 며느리가 부엌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인간 또 시작이에요. 말이 끝나자마자
등잔불이 살짝 깜빡였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부엌에서 물을 끓였습니다. 남편은 마루에 앉아 돌가루 봉지를 품에 안고 연신 힐끔힐끔 부엌을 바라봤지요. 그거 말이야, 너무 뜨겁게는 말고 딱 좋게 데워. 남편은 괜히 전문가라도 된 것처럼 덧붙였습니다. 며느리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이며 물에 슬쩍 약초 몇 부리를 띄웠습니다. 배앓이엔 직방이지만 증상은 딱 하루면 끝나는 약초였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컵을 내밀었습니다. 서방님, 이게 그 돌을 우린 물이에요. 남편은 의심도 없이 컵을 받아들고는 한 모금 마시기 전에 괜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곤 꿀꺽꿀꺽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마시고 나서야 맛이 이상했는지 입맛을 다시는 남편에게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원래 귀한 건 바로 티가 안 난대요. 문제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눈을 뜨자마자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배가 왜 이래? 하더니 말을 끝내기도 전에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아이고 하는 소리가 울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뛰어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걸음 떼면 또 신호가 오는지 마루를 서너 번 오가며 화장실을 들락날락했습니다. 며느리는 일부러 더 태연하게 밥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어제 그 물이 몸에 도는 중인가 봐요. 남편은 얼굴이 누렇게 질린 채 이를 악물고 시익시익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도는 게 아니라 쏟아지는 중이야. 그러고는 또다시 배를 부여잡고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남편은 거의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마루에 주저앉아 돌가루 봉지를 노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금을 낳는 돌이 아니라. 그 순간 배에서 또 한 번 꾸르륵 소리가 나자 남편은 봉지를 번쩍 들어 올리며 소리쳤습니다. 똥을 낳는 돌가루잖아. 똥을. 그 말에 며느리는 놀란 척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남편은 씩씩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이런 걸 귀한 보물이라고 속이다니. 내가 그냥 안 넘어간다. 그러더니 남은 돌가루 봉지를 꼭 움켜쥐고 외투를 걸쳤습니다. 그 와중에도 배가 또 신호를 보내자 문턱에서 한 번 더 멈춰서서 몸을 베베 꼬았습니다. 아이고, 돌아오기 전에 또 신호 오면 어쩌지. 며느리는 뒤에서 걱정스러운 척 말했습니다. 서방님, 장터까진 참으셔야 해요. 남편은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못 참으면 약장수 앞에서라도 해결할 거야. 그렇게 말하며 거의 달리다시피 집을 나섰습니다. 대문이 쾅 닫히자마자 집안의 공기가 갑자기 느슨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배를 움켜쥐고 씩씩거리던 남편의 기척이 사라지자 며느리는 더는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리를 꺾어 부엌 기둥을 붙잡고 웃더니 눈가에 눈물까지 맺혔습니다. 어머니, 보셨어요? 장터 가다가 반쯤은 쌀 것 같던데요. 그 말이 끝나자 며느리 눈앞에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생전보다 훨씬 편안한 얼굴로 웃으며 배를 잡고 계셨지요. 시어머니는 웃다가 결국 숨이 막힌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러더니 며느리를 보며 이를 드러내고 말했습니다.
제 젖골은 죽어서 봐도 새롭다. 며느리는 대문 쪽을 한 번 더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장터에서 환불 안 해주면 어쩌죠? 시어머니는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걱정 마라. 저꼴로 가면 약장수가 돈을 얹어줄 게다. 장터 한복판에서 또 뛰어다닐 테니까. 둘은 잠시 마주보다가 다시 한번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집안에는 오랜만에 사람 사는 웃음이 가득 찼고 남편만 없는 저녁이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장터 이야기는 입에 올리지도 않았고 쓸데없는 허풍도 줄었습니다. 아침이면 말없이 삽을 들고 밭으로 나가 땅을 고르고 해질녘 이면 흙 묻은 손을 털며 묵묵히 돌아왔지요. 며느리가 이제 들어와서 손 씻고 밥 드세요 하고 말하면 예전 같았으면 한마디 토를 달았을 텐데 요즘은 고개만 끄덕이며 순순히 따랐습니다. 그 모습이 어색해서인지 가끔은 스스로도 민망한 듯 헛기침을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은 밥을 먹다 말고 아내를 슬쩍 바라보며 멋쩍게 입을 열었습니다. 옛날에 말이야. 며느리가 고개를 들자 남편은 괜히 숟가락 끝으로 밥을 휘저기며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거든. 집안이 잘 되려면 여자 말 좀 들어야 한다고. 그러곤 얼굴을 붉히며 덧붙였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진짜였던 것 같아.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방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엔 팔짱을 끼고 서 있는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생전보다 훨씬 홀가분한 얼굴로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며느리는 남편에게 다시 시선을 돌리며 태연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은 밭 이쪽부터 하세요. 저쪽은 돌이 많아서 힘들어요. 남편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신 말대로 하겠소.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시어머니는 결국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얘야, 이제 됐다. 저놈 이제야 인간 구실 좀 하겠다. 그러더니 며느리 곁으로 다가와 아주 가볍게 손바닥을 마주쳤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분명한 하이파이브였습니다. 이제 나는 진짜 간다. 걱정 말고 살아라. 시어머니는 돌아서며 덧붙였습니다. 가끔 꿈에 가면 그땐 뒷담 하나 한 판 더 하자꾸나. 그 말을 끝으로 방 안의 공기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습은 마치 바람에 풀리듯 서서히 사라졌고 며느리는 그 자리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습니까? 저승에서 돌아온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힘을 합쳐 철부지 남편을 사람 만든 이 기막힌 야담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결국 집안을 일으키는 것은 번듯한 보리밭도 화려한 비단 신도 아니었습니다. 모자란 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한 어머니의 매서운 사랑, 그리고 그 곁을 지키며 지혜롭게 가정을 일궈낸 며느리의 인내심이 합쳐져 비로소 사람 구실하는 집안이 완성된 것이지요. 옛말에 죽은 조상이 산 사람을 가르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귀신이 나타나야만 가능한 일은 아닐 겁니다.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욕심보다는 정성을, 허풍보다는
진심을 택하는 그 마음 속에 이미 조상님의 지혜가 깃들어 있는 것 아닐까요? 박신의 남편은 이제 밭을 갈 때마다 목덜미가 서늘해지는 대신 아내의 따뜻한 밥상에 감사할 줄 아는 진짜 사내가 되었습니다. 비록 시어머니는 이제 진짜 저승으로 떠나셨지만 며느리와의 그 짧고도 강렬했던 하이파이브는 대대로 내려올 이 집안의 가장 큰 유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댁내는 요즘 어떠신지요? 혹시 칠복이처럼 옆길로 새고 싶은 마음이 드신다면 잠시 멈춰서서 귓가를 기울여 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이 혹은 먼저 가신 그리운 누군가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아주 간절하게 입김을 불어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